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모아서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이의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놓고 충돌했는데요. 꼬인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만나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유례없는 신구 권력 갈등으로 꽉 막혀버린 전국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장윤미 변호사,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따라잡기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 한은 총재 인선 진실 공방, 문윤 또 충돌입니다. 최근에 대통령과 또 대통령 당선인 사이의 갈등이 청와대는 아니라는 식으로 진화를 하려고 했지만 계속 갈등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고 그 중심에는 이 한국은행 총재 인선이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이창용 IMF 담당 국장을 차기 총재로 내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당선인 측과 논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또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또 당선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 협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정과 관련해서도 계속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통령 쪽에서는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는 차기 대통령과 일할 사람을 왜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뽑냐 이렇게 아마 갈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차 교수님은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한국은행 총재 내정을 둘러싼 양측의 지금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좀 진실 공방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실 공방으로 가야 될 것인가,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좀 염려되고 불안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공방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지금 국민은 안중이 없는 거 아니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정권 이양기 때마다 이런 나름대로의 정치적 갈등은 상당히 신구 권력 간에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 지금 내정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토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지금 현재 내정되는 그 과정에서의 그런 조그마한 하나의 그런 견해 차이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진짜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사람을 내정한 것도 아닌 만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좀 더 매끄럽게 그러니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정치력도 지금 없는 것인가. 그런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차제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정권 이양기 과정에서의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뭔가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좀 제대로 손봐야 될 시점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이 갈등을 또 본다는 게 국민들에게는 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사안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계속 밀리고 있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인사권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 권한은 사실 법상으로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까지는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정권 지금 이양기 중에는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후임, 그러니까 새로운 권력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 정치적 갈래였고 정치적 도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법이라는 원칙과 그리고 정치적 도의와 갈래라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도적 보완을 이제는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아무래도 촛불 정국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왔기 때문에
인수위 단계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생경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은 5월 9일 이제 자정까지는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인선하는 인사들은 이제 차기 정부에 또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견해차가 좁혀지지는 않는 구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과 원칙, 상식에 근거한다면 인사권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이양되기 직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차기 정부와 호흡을 같이 맞추고 컬러를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 또 인선이 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해내야 되는 몫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구 권력이 됐고 역사 속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단계이지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주체는 윤석열 당선인인데 사실 당선이 되면서도 1%포인트 차도 안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0.73%. 이것은 분명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지만 그만큼 윤석열 당선인에게 같이 안고 가라, 통합과 협치를 하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고 그리고 어떤 그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 자리에서 의제 설정을 하고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려고 했던 전례가 있는지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MB 사면을 들고 나왔고 이걸 회담에서 좀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이제 당시에 수사를 했던 사안이고 본인이 구속을 했던 그런 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사실상 전 정권으로 넘기는 것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뭐 김경수 지사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네. 또 인사건과 관련해도 불필요하게 신경전을 사실상 야기한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 책임이 기속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참 오래 가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도 뭐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또 윤석열 당선인 사이의 회동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인사를 두고 이렇게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뭐 윤석열 당선인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집 매도인이 집 고치는 거 잘 안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이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어떻게 보면 토로한 것인데 이게 앞서 말씀하신 차 교수님대로 좀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 사안이 사실 반복되는 것도 참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도 좀 들거든요. 이제 제도화가 되긴 돼야 되거든요.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면 사실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끝나고 그러면 이제 당선인이 임명권을 전적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고 임기 끝날 때까지는 그냥 대통령만 이렇게 좀 해외 사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이 부분이 좀 본격적으로 앞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갈등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 중에 이제 핵심은 결국 이제 인사권과 사면권 요 두 가지로 저는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권이라는 것과 사면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 중에는 사면권도 있고 인사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갖고 있죠. 사면권은 누구나 행사하고 싶지 않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도 굳이 그 정치적 부담을 내가 갖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실 거고. 임기 말이니까. 반면에 인사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대통령이 가진 제일 큰 권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는 최대한 행사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뭐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인사권은 내 권한이니까 다 해야 되고 사면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신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인사권과 사면권 중에 내가 좋은 것만 하겠다. 임기 말이니까 나는 인사권은 다 행사하지만 사면권은 그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인사권과 사면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다 권한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하겠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좀 비판을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인사권이 지금 사실 하는 총재뿐만이 아니라 그밖에 이제 뭐 감사위원, 뭐 우리가 선관위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말씀드린 하는 총재라든지 감사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랑 정말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자리가 금융통화위원회 수장이고 기준금리를 정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랑 아주 발맞춰서 가야 되는 통화 정책을 바로 그리고 임기가 5년 4년으로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들은 후임자랑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고 후임자가 추천하는 경우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관례적으로도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진실 공방으로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제 장제원 의원이나 이제 우리 이철희 정무수석의 이야기들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보면 근데 장제원 의원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정도로 말하자면 세 평을 그냥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협의 내지는 추천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라고 물어봤는데 뭐 좋은 분이죠라고 얘기를 했던 그렇죠. 것을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그거 우리가 추천이라고 하는 인사 추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하는 총재라고 하는 자리가 그 사람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과연 추천으로 받아줄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감이 실리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진실 공방의 끝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 이야기들 들어보면 다소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리를 좀 하신 내용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리를 좀 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 하는 총재 인선 내정을 둘러싸고도 계속 갈등을 빚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뭐 인물 자체가 괜찮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할 여지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면서 지금 감사위원 자리도 논란인데. 감사위원하고 이제 하는 총재라고 생각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무게가 다른 거 아니야? 뭐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자리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감사위원의 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파가 지금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뒤에 나름대로의 대통령의 그 새로운 국정 철학에 맞춰서 감사원도 그 부분에 대한 전임 정권의 여러 가지 적폐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갈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현재의 권력이 2명의 감사위원을 추가적으로 임명할 지금 2명이 지금 공석인데 네네. 2명을 임명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7명이에요. 그렇죠. 7명 중에서 지금 2명이 공석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5명 중에 3명이 소위 말하는 친정권 성향의 감사위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명 한 명씩 나눠서 추천을 하자 할 경우에는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이 그러니까 전임 정권,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권하고 친한 분들이 과반을 과반을 하니까 차지한다라는 감사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그렇죠. 있다는 그런데 거죠. 사실은 감사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감사를 뭘 감사할 것이냐 끝나고 난 뒤에 감사 이 좀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 또 그걸 갖다가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앉아 일종의 합의제 형태로 채택을 하거나 네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럼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리 김재섭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과 그 대통령은 한 몸 한 통 속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한 몸으로, 말씀하셨지만 한 몸으로 움직이는 호흡을 맞춰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이 소위 말해 친정권 성향의 감사위원을 내정하고 내정을 했던 게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그동안 받고 많은 있었다는 비판을 거죠.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이 신임 대통령하고 뭔가 국정 철학을 맞춰야 된다는 식의 논리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위원이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그러니까 과연 자신이 그러니까 추천한 이 정파의 여러 가지 이익대에 따라서 움직일 수만 있을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탈원전에 대한 감사를 했잖아요. 네네. 그 감사가 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 감사는 원래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결국은 검찰 고발까지 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럼 표결에 따르면 절대 그 고발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설사 내가 어느 정파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감사위원으로 앉는 순간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갖고 다 끊어내고 여론을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어요. 네네. 그때 쌀직불금의 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 쌀직불금에 대한 감사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전임 정권 그때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했던 감사위원 그때 이 감사위원이 6명이 있었는데 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임명했던 1명 빼고 5명 전부 다 사퇴했어요. 그만큼 감사위원들이 여론의 동향, 여론의 압박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당이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감사위원이 우리가 추천했고 우리 편이다. 저쪽이 추천하니까 저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는 네. 식의
이렇게 이분법화된 이분법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답이 없다. 제가 네, 말씀드리면요. 비대위원님 말씀 사실 이제 뭐 말씀 주신 내용 맞습니다. 이제 네.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되게 그 재밌는 것이요. 감사원이 생긴 이래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반대했던 감사원장 딱 둘밖에 없습니다. 이회창 우리 그 당시 이제 총재 네. 감사원장이던 시절이었고 바로 이제 최재형 원장이 그 말하자면 국정 철학 유일하게 반대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중립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감사위원회 정치적 중립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감사위원들을 보게 되면은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 월성 이 원전과 관련된 감사를 제청을 했었지만 감사위원들이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 김호수 총장을 끊임없이 제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원장이 당시에 막았어요. 이제 김호수 총장이라는 것이 지금의 검찰총장이고 말하자면 어느 정도 친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정권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본인이 퇴임하는 시점에서 이 감사원이 지금 뭐 1, 2년 가는 것도 아니고 임기가 뭐 4년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전 정부에 대해서 비리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이 표방하는 정치적 중립성만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원이 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왜 그 전 정부에 대한 감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는 이번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서도 굉장히 그 다음 정부랑 충분히 합의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놓고 나서 임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인사를 둘러싸고는 정말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간극이 큰데 이러다 보니까 원래 처음부터 좀 돼야 될 해동은 정말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감감무소식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당선인 쪽에서는 회동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참모들 특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뭐 핵심 이제 관계자들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서는 또 다시 반발을 하면서 이게 계속 회동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청와대 측에서는 우리 덕담을 나누는 자리 아니겠냐. 어떤 참모진들을 다 물리고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결단을 해서 한번 만나자. 그리고 대화에 물꼬를 트자.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치 이게 만나지 않은 전례가 없고 전 정부들보다 훨씬 일단 기간이 많이 도가했기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이 인사권과 관련한 신경전이 아마 잦아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거쳐온 경과들을 보면 사실 한국은행 총재를 이제 뽑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이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과 지금 청와대 측의 입장이 상당히 갈리는데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뭐 원피고 아니면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떤 사실관계가 진실이라는 딱 확정은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실관계가 맞을 것이냐. 지금 청와대에서는 처음에 이 어떤 협의를 거쳤다라고 하자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은 일방적으로 사실 뭐 10분 전에 통지를 받는 형식이었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청와대가 우리가 그 이창용 내정자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게 아니라 장제원 실장으로부터 이 이름을 들었고 심지어 인수위에서 이 당사자에게 의사 확인까지 한 것으로 전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사실상 동의인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거짓말까지 할까라는 의문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전부 다 오픈할 수 있다라고 공세적으로 다소 나오니까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재반박이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자 또 그 연장선상에서 감사위원 인사를 둘러싸고 갑자기 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는 형국으로 이 국면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이 통치권을 행사할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지금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게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임박한 선거를 생각한다면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이 신권력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근데 뭐 사진 찍는 회동은 하지 않겠다. 뭐 성과를 내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건 상당히 좀 국민들 보시기에 오만하게 비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뭐 인사권 문제도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회동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답답한 형국들이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이슈는 박범계, 김호수 불협화음입니다. 교수님, 참 여기서도 이제 또 사법 쪽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어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 사이에 좀 입장차가 갈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어떻게 보면 검찰 이제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뭐 재차 계속 반대를 해오고 있었고 김호수 검찰총장, 그러니까 대검찰총장에서는 이제 동조하는 폐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의 어떤 수사의 독립성과 이런 걸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글쎄요. 그동안 사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뭐 거취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앞으로 이제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두고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뭐 좀 약간 입장이 바뀐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일단 뭐 저는 김호수 총장의 그 입장을 보고 드는 생각은 첫 번째는 김호수 총장이 검찰권 강화로 자신에 대한 태진론을 좀 정면 돌파해 보겠다는 그러한 좀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초록은 동식이구나. 아무리 친정권 검사, 뭐 반정권 검사라 하더라도 검찰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지키는 데는 다 한통 속이구나 하는 생각. 그게 든다는 그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 뭡니까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반대의 입장,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949년도에 검찰청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조항이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냐? 선출 권력이 소위 말해서 이 검찰 권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그 자체가 지금 뭐 이번 정권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그 발의가 됐다. 맞아요. 지금 3번, 4번까지 지금 됐잖아요. 추미애 장관도 그러니까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임 정권까지만 하도 딱 역대 한 번밖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많아졌느냐 뭐 거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지만 물론 그때는 군사정부 시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이유도 없죠. 그때는 뭐 알아서 검찰들이 일방적으로 다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에 수사지휘권이 많이 남용되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식의 논리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은 검찰에 대한 통제, 견제, 방안을 이렇게 마구 놔버려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사실 그동안 검찰이 자의적인 수사를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자기들의 입맛이 맞는 대로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정권 초기에는 현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다가 정권에 힘이 빠지면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또 현 정권을 들이받는 그러한 이중적 모습도 보였고 또 특히 검찰이 많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식구들 감싸기 식의 여러 가지 수사 행태에 대해서 그 때문에 국민들이 다수가 검찰개혁에 동의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검찰은 온전하게 지금 바로 서고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선출 권력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까지 놓는다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은 그 대안을 많이 놓는다고 좋아요. 놓을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찰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적 장치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걸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난 뒤에 이걸 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늦지 않다.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지금 추미애 전 장관과 또 지금 당선인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간의 어떤 갈등 과정에서도 이 수사지휘권이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이후에 뭐 대장동 의혹이나 이런 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을 그냥 가볍게 볼 사안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한국 기억하라 그러면 사실 좀 검찰 개혁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마저도 뭐 실패했다는 평가가 더 많은데 결국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자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분리하게 됐고 나아가서 이제 공수처를 만들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들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심지어 나아가서 이제 검수완박까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최근의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검찰이 그동안 국민들께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들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 수사지휘권을
우리가 폐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한 자제가 되었던 것은 그것이 가지는 어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전 정부에서도 늘 자제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천정배 장관 때 유일하게 한번 발동되었었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외에 유일하게 한번 발동되었었던 것도 보면 굉장히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것이지, 이것이 좀 정말 정치적인 상관으로 뭐 번진다든지 아니면 수사 전체에 대한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 부분 지금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남용됐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헌법체가 굉장히 비슷한데, 일본에서는 수사지휘권 한 번을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 대신이 한 번 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그 행정부가 몰락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무부 장관이 상당 부분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국민들이 이어가면서 결국 행정부가 몰락하는 그런 계기까지 하고 나서는 사실상 이것은 사문화됐거나 없어진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체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 이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거나 사문화되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사문화되었다고 봤는데 굳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이렇게 세 번, 네 번이 막 등장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사지휘권은 전 세계적으로도 폐지하는 수순이 맞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우리가 해야 되지, 수사지휘권을 계속 고수한다고 해가지고 검찰의 독립성이 확보된다든지 중립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사지휘권 폐지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 대한 민족 통제, 수사권, 기소권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또 공수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돼 있으니까 수사지휘권에 대한 폐지는 저는 그 수순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장유미 변호사님은 지금 법조계 몸담고 계시니까 아마 이 사안을 보는 시각도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께도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찰에 계신 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찰의 논리대로 뭔가 예산 편성 것도 독자적으로 갖겠다. 그리고 독립 권한을 좀 강화하고 외부적인 통제는 최소화하겠다라는 정말 검찰의 논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입장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수사 지휘권이 왜 우리나라 입법 체계에 들어오게 됐는지 일단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무부의 외청 성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기관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 공정성이 담보는 돼야 되지만 일단 사무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 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다만 수사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서는 자유롭기 위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어떤 수사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 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하는 이거 정치적인 외압에 따라서 이 수사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목소리도 충분히 귀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도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완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정치인이 기용됐을 때 수사지휘권 발동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려서 또 굉장히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고,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 번 다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뭔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두되 이 법무부 장관이란데 가급적 정치인 출신을 기용하지 않는 방향을 좀 모색해본달지, 이런 좀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사실 검찰에서 정말 많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검사님들은 이 업무가 너무나 과도해서 뭔가 이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도 경찰과 검찰에 뭔가 이 권력을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대원칙에는 공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달에 300건 정도를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생산적인 법률 서비스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권력 집행에도 상당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민주당이 제시하는 방향이 좀 맞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앞서 차재용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1949년이죠. 49년에 검찰청법에 만들어진 것을 이제 뭐 거의 7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뭔가 손을 대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박범계 장관이 격리를 했었어요. 코로나19로 격리를 하다가 이제
출근을 하고 나서 특검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예. 특검에 대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입장을 좀 밝혔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좀 필요하다. 뭐 상설 특검 혹은 뭐 개별 특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갑자기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박근계 장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했던 이야기,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 나는 장관보다 여당 의원이다. 네. 저는 그 말이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생각나시는군요. 이제는 법무부 장관보다는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럼 뭐 사실은 지난해 말이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특검이라는 것은 국회 합의하에서 해야 된다. 그래 이야기했고 특히 본인이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게요. 조금 그러니까 오해의 그 소지가 말이 있지 바뀐 않을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그 박근계 장관이 이야기한 특검은 또 이 지금 상설 특검이거든요. 상설 특검은 사실은 이 국회가 합의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장관의 그러니까 이 판단에 따라서 직권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상설 특검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저는 이 정권 그 지금 이한기 상황에서의 그런 이 지금 현 정권이 무리하게 이 지금 그러니까 특검 상설 특검을 임명할 경우에는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저는 또다시 불러일으킬 논란을. 가능성이 높다는 네. 겁니다. 아무래도 이 지금 저 현 정권에 이게 입맛이 맞는 사람이 사실 그러니까 상설 특검으로 앉을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공정한 수사 또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뻔하게 보이는 일인데 이런 식의 무리수를 뚫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소위 말하는 그 좀 이거 국회가 합의해서 우리가 뻔하게 보는 합의. 일종의 예. 그 이거 일반적인 특검을 예, 예.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만 저는 좀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특검 얘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계속 지금 뭔가 뜨뜨미지근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뉴스를 굉장히 장식했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웃으며 고향 품으로라고 잡아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특별 사면이 됐고 한 4개월 정도의 이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김재석 비대위원님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좀 기억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좀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퇴원하면서 보였던 모습은 상당히 좀 밝은 좀 에너지가 넘치는 네. 모습들도 있었고 또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서 아무래도 뭐 마음고생 뭐 여러 가지 고생도 심했겠지만 그래도 지금 모습은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어저께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예. 몸 조리를 굉장히 잘하셨구나 이제 그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하시는 와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박근혜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아마 네네. 좀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지자들의 지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과거에 이제 그 정치 지도자로서 상당 부분 인정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저 역시도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 우리가 한 4, 5년 정도가 사실 우리 보수 정당 이제 미래통합당부터 해서 자유한국당 뭐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지리멸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본인 당대표 선거를 나가면서 대구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이 옮기실 그 대구로 달성이죠, 가셔가지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우리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당대표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선인 역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시기에도 좀 싱숭생숭할 거고 그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지금 이 퇴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 이제 보수 정당이 탄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탄핵의 강을 건너고 앞으로 좀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을 그 내부자로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그리고 이제 달성으로 대구로 다시 돌아간 모습을 네. 윤석열 당선인도 당연히 접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다라고 하면서 뭐 축하난까지도 또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조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제 뭐 수사 팀장으로 또 있었고 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좀 얄궂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보수에서 또 이 TK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또 인물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또 어떻게 이제 찾아뵙고 그 이후의 행보를 이어갈지도 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죠. 뭐 가는 토론 등등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을 물었을 때 내가 수사는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정말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정치인 윤석열이 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외압을 받아서 좌천되기도 했고 네, 본인이 네. 국회에 출석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는다라고 맞아요. 유명한 이야기를 발언이. 해서 네. 굉장히 또 두각이 되기도 했고 그런 말이 부각되기도 했고 해서 정말 그 구원이 있는 관계면서도 또 관계 설정을 앞으로 잘해야 되는 그런 좀 그러니까요. 어려운 관계인데 사실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아마 취임식에 모시겠다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좀 맞아요. 비치고 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본인이 지금 참석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져 네.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민생 행보를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 투어 형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달성에서 혹시 이 만남이 성사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스탠스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사면 복권되고 지금 자연인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국민들로부터 완전한 이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적인 면죄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아직 확신을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당선인으로서도 일정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입지 지지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불가근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너무 친밀한 관계도 관계 설정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본인이 또 기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럼 좀 적정한 선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예. 또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좀 펼쳐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좀 두 사람 입장에서는 뭐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아마 저는 조금은 그 약간 적정한 거리를 네. 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당선인이 바로 찾아가 뵙겠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아까 뭐 김재섭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수사하고 구속시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결자 해지의 차원 그런 차원이 결자 분명히 있는 해지. 것이죠.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뭐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당선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수 진영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적정한 거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를 좋은 하면서, 관계를 네.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침묵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사실은 좀 또 도와준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탄핵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감사 인사도 전하는 그 정도 차원의 저는 방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대한민국 발전에 좀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발언을 했는데 비대위원님 어떠세요? 앞으로 지금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지금 앞으로 펼쳐질 형국 자체, 전국 자체는 여소야대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를 말씀하시는 거면 사실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도 메시지를 굉장히 자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저께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어떤 뭐 호전 이 정도 이야기는 따로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밖에 따로 내놓은 어저께 메시지들을 쭉 봤더니 이제 뭐 고향에 돌아와서 좋다 맞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거든요. 어떤 그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적으로 어떤 유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은 사실 지금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계속 말씀 주신 대로 뭔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좀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깝게 하기도 멀게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존재다 보니까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지방선거에 실마리를
푸는 것은 저는 쉽지 맞지 않을 않다고 것이다. 생각하고요. 예,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사실 우리 지방선거와 관련돼서는 너무 많은 정책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이슈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뭐 정치적 관계, 뭐 역학 관계 등으로 해서 결정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원내 사령탑 이재명계 박홍근 강한 야당 예고입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으로 박홍근 위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 3선이죠. 3선의 의원이고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뭐 할 말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소야대 그리고 17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어야 되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또 이 구도를 만들어 나갈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친문이냐, 뭐 친이재명계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네. 뭐 친이재명계 승리다 이런 언론들 그렇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박원순계로 분류되던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 됐었는데. 분위기도 하고 뭐 인간적으로는 이재명 고문과 이원욱 또 도전하셨던 의원이 또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또 세간의 평가도 있어서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친문, 친이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계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어렵고 지금 범여권 180석을 만들어줬는데도 지금까지 뭘 했냐라는 부분이 사실 대선 성적표로 반영이 돼서 맞아요. 패배를 한 부분이 민심이 분명히 있기 나타났죠. 때문에 네. 지금 정권의 이양기 속에서 그렇다면 지금으로도 성과로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을 이 원내 사령탑은 아무래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한 원내 지도부를 만들고 뭔가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기소 수사 분리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뭔가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지부진했고 네. 야당 탓을 하면서 추진력을 많이 동력을 상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감을 드러낸 부분과 관련해서 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어떤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뭐 지나친 반대 혹은 뭐 딴지 이런 것도 예상이 될까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이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앉아서 뭐라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자체가 상당히 주목된다. 왜냐하면 네네. 교황 선출 방식이다. 콘클라베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는, 네.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소위 말해서 맞아요. 일종의 탈계파 그리고 또 선수 파괴 그리고 또 아니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못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새로운 인물이. 예, 새로운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맞아요. 거기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누가 빤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뭐 지금 그러니까 친이낙연계냐 이재명계냐는 뭐. 식의 계파 싸움처럼 비친 비춰지는 부분이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선수 혁신적이진 파괴도 않네요, 그죠? 그렇죠. 선수 파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3선이나 4선급들이 하는데 이번 또 3선이 됐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인물이 아니니까 새로운 비전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빤하게 할 수 있는 뭐 개혁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인데 과연 지금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여소 관계 그러니까 여대 야소가 됩니다만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석수만대로 밀어붙일 수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발목 잡기처럼 비칠 경우에는 그게 정치적 부메랑이 상당히 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의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의원들이 뽑은 지금 새로운 선출 권력인 신임 대표와 네네. 지금 그러고 전임 지도부가 물러나면서 그 지금 옹립해 놓은 비대위원장의 그러니까 투톱의 네. 그런 일종의 케미랄까요? 이런 합 이런 윤호중, 부분들이 박홍근 투톱이 그렇죠. 되겠죠. 이 두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조화를 조화를 이룰 이룰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민주당이 사실 뭐 지난 2년 전 이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그 이후의 선거들은 사실 뭐 패배를 많이 보여준 모습이어서 아마 이번에 얼마나 쇄신을 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고 그게 또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아마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을 잘 주셨는데 저도 이제 콘클라베 방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예상의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후보군이 했었는데 없으니까. 정말 예상의 인물이 등장을 한 것이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니라 사실 최강욱 의원이 그 4강이었나요? 맞아요. 어디로 올라간 걸 번째까지는 보고, 올라왔어요. 그걸 보고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 철저한 반성이 없구나 생각을 저는 진짜로 많이 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가진 상징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친문 성향을 지니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보면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뭐 윤석열 당선인한테 발언을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이 팬덤 정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팬덤 정치에 편승해 있는 사람이 사실 최강욱 의원이거든요. 그런 분이 굉장히 높은 그 리그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고 심지어 이제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을 거기까지 올랐다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그 민주당은 본인들의 반성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덜 밀어붙여서 그렇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겠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의 갈등으로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좀 이 민생과 지금 시급한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꺼내 들 수 있을지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장윤미 변호사, 김재섭 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